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안전, 정말 매 순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뱃놀이를 나갔는데 아버지가 지난해 미리 막아두지 못한 배 밑에 구멍을 떠올립니다. 활짝 놀라서 가봤더니 아이들은 유유자적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페인트 공이 조금의 수고로움으로 그 구멍을 막아두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요즘 휴가철입니다. 이 여름 휴가철 항상 안전에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요즘 휴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의 안전과 운행 환경 그리고 관련 정책들 오늘 심도 있게 짚어드립니다. 목요일은 똑똑한 경제생활 준비된 날입니다. 회계, 세무 관련 궁금한 이야기 많으신 분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주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만 해도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19만 명에 이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맞아서 해외 혹은 국내로 가시는 분들 항공 예약하실 때 요즘 저가 항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LCC라고 하는데요. 저렴해서 이용하면서도 한 번쯤 혹시 안전마저도 저렴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가 항공의 서비스 질과 안전, 과거에 비해선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챙겨봐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가 항공사들은 현재 운항과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100%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운대 항공운학과 정윤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직접 또 항공 운항을 하셨던 기장 출신이신데요. 이 저가 항공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국내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직접 이 항공기를 조종하셨던 분이라 다르실 것 같은데 이 서비스와 질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 항공기를 운항하는데 저비용 항공사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형 메이저 항공사와의 사실 운항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제 단지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이다 보니까 지상 직원들이 숫자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손님들이 느끼기에 서비스가 많이 이제 떨어진다고 느끼긴 하지만요. 네네. 뭐 서비스의 질, 항공 운항의 질은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비행을 하고 이 비행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뭐 저희도 타보신 분들은 그 정도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도 최근에 저가 항공을 취항했습니다. 에어 부산에 이어서 에어 서울까지 시작을 했는데 이 운행 중인 비행편 가운데 상당수가 저가 항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 점유율이나 현재의 현황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저가 항공은 2015년에 이제 50%를 이제 넘기 시작해서요. 네. 올해 1분기에는 거의 58%, 57%를 좀 넘고 있습니다. 국제선도 18%를 넘다 보니까 실제 국제선은 국내 항공사끼리의 경쟁이 아닌 실제 세계에 우리나라 취향하는 모든 국제선의 항공사랑 경쟁해서 18%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항공사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노선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가던 곳들, 이런 곳들도 많이 가면서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공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늘려야 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노선을 확장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 보유 항공기의 운항 능력, 즉 운항 편수를 늘릴 수 있느냐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뒤에 오케이, 노선 확장이 되겠다. 즉 결국은 그런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항공사에서 과거 운항 실적,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 그다음 국토교통부의 이제 노선인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거치고요. 네. 또 국제선일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그 항공 협정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노선들을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만큼 뭐 이동하려는 사람이 많고 항공기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살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족해서 늘릴 텐데 좀 과당 경쟁이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교수님께서는 항공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내선으로 볼 때는 약간 그런 과당 경쟁의 그런 모양도 좀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나라 저가항공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국의 그 여건이 반도의 여건이기 때문에 실제 국제선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국제선으로 점점점 투입되면서 실제적으로 과당 경쟁이라기보다도 한 노선을 얼만큼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과당 경쟁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가 항공이 늘어나면서 여행객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 기존의 국적기를 이용할 때보다는 좀 적게 이 국적 대형 항공사를 이용할 때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기존 대형 여객사들, 대형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좀 이런 안전 지적 빈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네. 저비용 항공사가 더 안전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인명사고, 이제 승객 사망사고를 이제 제우선으로 치는데요. 네네. 사실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만들어진 이후에 사망사고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짧기도 하고요, 역사가. 네.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뭐 그간에 몇 년 전만 치더라도 이제 대형 항공사들은 이제 사고를 낸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큰 사고 말고 우리가 말하는 조금 이제 낮은 강도의 소소한 사고 아니면은 문을 제대로 못 닫았다든지 네네. 아니 여압 시스템을 조종사가 조작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소소한 것들은 사실은 좀 많이 있는데 그건 아마 운항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들이 좀 많고 아니면은 많은 항공기 운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좀 개선돼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지난 얼마 전에 보도됐었던 겁니다. 1월에 문 열고 이륙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 제목으로 나올 만큼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당장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냈던 것 같은 그런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이런 류의 사고가 발생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 숙달 인력의 부족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요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큰 대형 항공사보다 그런 저비용 항공사들은 네. 기장의 경력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경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항공기를 좀 대형 항공사보다 한두 시간 더 운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운항 시간이 약간 좀 밀려서 아니면 운항 시간에 좀 정시에 마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고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 또는 항공기 운항 시간 같은 거를 토탈 운영 시간 같은 걸 제한을 해서 안전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다 안전성이 좀 강화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저가항공을 이용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 이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또 안전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 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항공기니까 잘 돼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100% 외주를 맡기고 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이 LCC 항공사가 자체 정비 인력이 없이 어딘가에 정비를 맡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과 안전 한 번쯤 좀 조심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교수님? 예, 그게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자체 정비를 안 하고 외주에 맡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투자의 이제 비용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서 보다 안전을 강화할 수 있고 네. 또 전문적인 정비 업체이기 때문에 정비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시키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네. 다른 면으로 보면은 결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주 항공사에다가 좀 정비 비용을 적게 투입한다든지 해서 실제 정비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항공기를 외주 정비 준다는 것 자체가
뭐 안전이랑 꼭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대형 외국의 사례나 대형 항공사들도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적기들도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 외국 그 공항에 외주를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나가서 검열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면서 기준은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 줬다 그래서 꼭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네. 단지 직접 관할을 못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통제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싱가포르, 중국 이런 외국의 유지보수 정비 업체에 항공기를 보내서 주요 정비를 받거나 또 부품을 조달하기도 한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뭐 보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별히 안전의 위험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때와 또 모르고 있을 때는 다를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가항공 이용하실 때 이거 어디선가 굉장히 쓰다가 온 비행기 같다라는 생각하거든요. 1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도 많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운행 수단으로 찍다 보면은 대부분 자동차와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 10년을 탔으면 탈 만큼 탔다 이제 교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30년 정도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을 안 받습니다. 30년이요. 네. 그리고 또 30년 동안 매일 그냥 그 항공기를 쓰는 게 아니고 거의 1년마다 뭐 리뉴얼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항공기는 뭐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항공 당국에서도 그거를 좀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기체 수명을 노후 항공기 기체 수명을 관리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 없이 안전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내에서는 이 여객기 이용 기령 제한이 있습니까? 뭐 몇 년 이상은 운행할 수 없다. 몇 시간 이상은 운행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시간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항공기 주기 점검이라든지 안전 점검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네. 기령은 특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30년 이후에서는 네. 아주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검 비용 내지 정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항공사 스스로 이제 비행기를 신규 항공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낡은 항공기일수록 사실은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 대부분의 이 저가항공사의 항공기들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대중들한테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 도입하는 네네네. 도입 항공기는 어디서 주로 오는지. 항공기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이 크게 보잉하고 프랑스 에어버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반바디아라든지 아니면 몇 개 소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저비항공사들은 보잉 또는 에어버스의 그 대형 항공사랑 동일한 기종, 동일한 성능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공기 성능이라든지 뭐 능력 또는 이런 정비 이런 것들은 전혀 부품 공급 이런 것들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주로 뭐 많이 사용되는 항공기 그런 제작사들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국토부가 지난 4월에도 이 안전 강화에 대한 얘기 뭐 회의도 열리고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특히 안전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종합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조정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 관련 분야에 있으신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실효성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렇게 감독할 만한 인원이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당국에 그렇게 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네. 항공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사실 감독 활동을 받는다는 게요. 네. 그러나 승객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단점은 메이저 그 대형 항공사랑 저비용 항공사랑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 결국은 저비용 항공사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져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공당국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이 다양한 이 종류의 여행 상품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항공 여객 서비스도 다양화하는 게 여러 가지 시장 측면에서 또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데 결국은 정부가 좀 나서서 항공 정비 산업이라던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항공 정비 산업, 즉 MRO 산업 같은 것들을 하고자 원하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외주 주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국가가 통제하는 외주냐 아니면 일반 개인 사업자가 통제하는 외주냐의 차이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정부가 통제하는 MRO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이 과연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더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현행 이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운행의 장점들을 좀 살리면서 정부가 또 보완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교수님, 지난번 제주 폭설 때 사실은 이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들이 뭐 더 불편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대형 항공사보다. 이 항공 안전은 뭐 앞서도 쭉 얘기했지만 좀 서비스 질도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좀 제안이나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네. 저비용 항공사에서의 큰 비용은 연료, 항공기 임대비, 인건비 이런 게 이제 처리 비용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투입한다는 건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제 행동보다 말로서 하는 서비스인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위해서 고객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만족도 하고 그래 저비용 항공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는 그런 만족 수준을 좀 어느 수준 선에서 연구 좀 해가지고 네. 서비스의 품질을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저비용이라는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안전을 제외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는 것. 이게 아직도 시작 단계니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교수님 오늘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운대 정윤식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퀴즈처럼 풀어보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또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이것 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부채의 내관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것 실태조사를 나서면서 향후 아파트 이것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 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소득을 고려해 최대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계부채의 뇌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심사 기준이 느슨해서 우리 경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내게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주 경제 뉴스입니다. 상반기 경제 성적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이 GDP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전망이 계속 부정확하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SA 금융상품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식 배달앱 사용해서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업체들의 부당함들 알려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반기 경제 성적표들 발표되면서 이 전망치를 냈던 한국은행에 대한 정확성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가 3.1%니까 조금 낮긴 한데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인 항목을 좀 보면 차이가 컸습니다. 가장 좀 헛다리를 짚은 부분은 설비 투자인데 한국은행은 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3.5%가 줄었습니다. 네. 차이가 무려 6.5%포인트나 난 겁니다. 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건설 투자도 격차가 5.4%포인트에 달했고요. 이 수출 역시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1.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실제로는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 쉬운 건 아닐 텐데요.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다른 민간 연구 기관들도 전망치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헛발질이 더 심하다는 건데 한국은행은 석 달마다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맞춘 경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3번이나 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1월에 이 전망치와 최근 전망치를 비교하면 무려 1%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경제 전망 오류는 가게나 기업이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혼란을 좀 줄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좀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예. 증권사의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성적표가 나왔는데 증권사가 좀 더 잘했군요. 네, 금융투자협회가 15개 증권사와 4개 은행이 내놓은 ISA 모델 포트폴리오 150개의 이 수익률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을 봤더니 증권사가 0.91%를 기록을 해서 0.37%에 그친 은행보다 2.5배나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익률 격차가 컸는데요. 이 증권사가 내놓은 116개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서 마이너스는 11%에 그친 반면에 은행권은 마이너스가 26%에 달했습니다. 또 이 증권사의 경우에 3, 4%대 수익을 낸 경우가 3건 있었는데 은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증권사와 은행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증권사의 투자 모델은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많습니다. 증권사들은 주식 현금을 비롯해서 이 고위험 투자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은행들은 좀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이 채권을 비롯해서 보수적으로 좀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투자가 그만큼 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안정적인 은행, 공격적인 증권사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성적표가 나왔는데 2분기 보니까 전 부문이 골고루 좋은 성적을 냈군요. 네, 올해 2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8조 1,440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2분기보다 18%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50조 9,371억 원으로 5%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7일에 발표한 이 잠정치와 비교하면 매출은 9,371억 원, 영업이익은 44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16.2%를 기록했는데 2014년 4분기 이후에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를 했고요. 특히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1분기보다는 2.8%포인트가 오르면서 2013년 3분기 이후에 15분기 만에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라던가 세계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네. 좋은 실적 난 비결 궁금하네요. 네, 상황은 좋지 않은데 스마트폰, 반도체, 또 소비자 가전 등의 전 부분에서 고루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그 IM 사업 부분에서는 2분기 매출이 2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끌었는데요. 그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7 시리즈가 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갤럭시 S7 제품군 중에서 이 엣지 판매 비중이 50%를 좀 돌파를 했고요. 갤럭시 A와 이 J 시리즈 같은 이 중저가 스마트폰의 수익성도 좀 유지가 됐습니다. 예, 화웨이가 치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삼성이 계속 이 분야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음식 배달앱 많이 쓰십니다. 저녁에 통닭 시켜 먹을 때도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부당행위가 되고 적발됐다고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장명령과 함께 1,7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배달의 민족, 또 배달통, 배달365, 요기요, 배달이요 같은 이 주요 배달앱이 좀 모두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 업체들을 좀 보니까 이 음식 맛이나 배달 시간, 이 종업원 친절도 같은 이 소비자의 불만 후기는 이 다른 소비자가 좀 볼 수 없도록 숨기고 또 이 광고비를 낸 업체들을 위주로 추천 음식점으로 좀 둔갑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부 배달 업체들은 이 소속 직원을 동원을 해서 배달 음식이 맛있다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등의 내용을 이용 후기를 좀 거짓으로 좀 쓴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예, 참. 자, 내일부터 9월 말까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전자제품 구입하면 2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네요. 네, 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그 일환인데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위해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내일 오전 10시에 오픈을 합니다. 이 가전제품 구입 비용을 환급받으려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구매한 제품 정보를 좀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매 일시 또 매장명, 영수증에 표기된 사업자 번호 등을 넣으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해도 주문 번호 등을 좀 입력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이 구매 가격을 입력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환급액은 구매가의 10%고요. 1인당 상한선은 20만 원, 품목당 한 번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톱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한국은행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고 경제 전망 기관으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매번 전망을 할 때마다 전망치를 좀 바꿔서 좀 말이 많은데 이게 지금 경제적인 예측 능력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정부처럼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거는 아닌지 좀 잘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란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매주 목요일은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경제 생활하면서 돈의 흐름, 또 이 돈에 매겨져 있는 가치와 세금,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해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든 혹은 월급 생활을 하시던 훨씬 더 경제 생활을 똑똑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정보들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똑똑한 경제 생활의 손정환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도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피스텔이나 혹은 아파트 또 본인이 어떤 월세를 놓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서 월세 받는 거에 대한 세금은 지금은 조금 부담감이 덜해지셨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처분하실 때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하시면은 문제가 많이 없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증빙들을 신고할 때는 사실 증빙까지 검토하지는 않거든요. 신고 내용만 하고 그건 1, 2년 뒤에 검토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전문가한테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그게 당장으로 볼 때는 조금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세이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이 김우성의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의견란에 손정환 회계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세금 문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좀 비슷한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얘기를 지난번에 조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파트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사업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신 거고 사업 안 하신 일반 소비자분은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데요. 네. 아파트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리면은 전용 면적이 약 85평방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그 규모 이하 아파트는 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 아파트를 구매할 땐 제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토지는 크기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면세된 물건이어서 조금 싸게 삽니다. 그 면세된 세금, 면제된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예, 구매자, 소비자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국민주택 대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양 볼 때 국민주택이 85평방제곱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전부 면제이고 85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좀 이렇게 같은 건물인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그 아파트를 선호하시는데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은 32, 33 타입의 아파트는 많은데 35, 36 타입의 아파트는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은 전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세인 아파트 중에 가장 큰 아파트였고 네. 35, 36 타입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과세인 아파트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급이 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이 평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은 세금 이야기가 이슈가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 기왕이면 조금만 넓혀서 작은 창고 하나만 더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 부가가치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 85평방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 면세, 과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비싸거나 면적이 크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고 좀 작고 서민적이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법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겠다라고 명확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면제되는 부분만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벗어난 것들은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면세 좀 소개해 주시죠.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이제 기초 생필품이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인데 쌀, 고기, 생선, 소금, 농축수산물, 임산물 등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기본 요소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토지하고 노동입니다. 네. 보통 급여 받으시면서 네. 부가가치세 붙어가지고 부가세 10%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명세세. 예, 사실 보면 노동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의 기본 요건이 부가세법상 사업자 요건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은 네. 그것도 사업자 되는데 네. 그러면 급여소득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이나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제품 말고 업종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금융업이라든지 교육 영역, 보험업, 보건의료 영역, 장례식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자,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 아까 쌀고기, 농축수산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초생필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공되지 않은 모든 식료품은 다 면세인 건가요? 그건 또 수입산하고 국내산이 좀 다릅니다. 이게 수입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는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식용, 비식용 모두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인데요. 네.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식용만 면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비식용 동물을 보관 목적으로 잠시 사육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일정 기간 사육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정 기간 사육하면 이게 국내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면세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를테면 이 민물고기가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미꾸라지나 네. 뭐 이런 민물고기 치어들을 들여와서 네. 상당 기간 국내에서 키운 다음에 네. 국내산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다고 네.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해당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식용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수입산이라도 면세였고 이제 식용 아닌 비식용 뭐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식용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의식주 할 때 저희가 그 식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산이라도 이거는 뭐 면세를 해줘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비식용 꼭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이해가 조금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별로 조금 면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보험, 보건, 의료 용역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사업,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험업이나 의료 용역처럼 주된 사업은 뭐 면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그 보험업이나 의료 용역을 하다 보면은 이 주된 사업 말고 부수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료 용역이 면세 사업인데 이에 필수적인 사업은 면세이고 그다음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않고 독립적인 경우에는 가세라고 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 의료 용역이 면세 사업이다. 필수는 면세, 필수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면 과세. 지금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약간 어렵기도 하거든요. 병원 사업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의료 사업 자체는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환자가 진찰을 받는다. 이건 당연히 면세고요. 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으면은 네.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보건 영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므로 면세입니다. 네. 예. 즉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당은 면세, 즉 VAT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문상객 등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면세가 아닙니다. 네. 또 최근에는 병원 주차료와 병원 직원 식당도 필수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과세라고 뭐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서 현재 뭐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가 맛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반인 분들은 MSG가 안 들어서라고 이제 얘기하시지만 네네. 회계사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VAT가 안 들어서 맛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자, 뭐 여러분들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사들의 농담이었습니다. 예. 병원밥이 맛없는 이유 MSG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VAT가 없어서 맛이 없다. 예, 언뜻 와닿지는 않는데요. 자, 병원 1층에 직영 매점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뭐 백화점처럼 꾸며놓은 큰 병원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병원 사업에 필수적으로 봐야 합니까? 이 세금 문제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의료 보건 영역을 제공받는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 못 받으면 이거는 뭐 안 되죠. 예,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점이 없다 해서 뭐 주변 마트에 가도 되고 또 이제 1층 매점은 또 환자 외에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면세가 아닙니다. 네. 참 복잡. 큰 병원 1층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식당, 빵집,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환자의 어떤 필수적인 이 식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면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장례식업도 면세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면 육개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예, 조세 심판에서는 이런 식사 제공도 상주의 선택이므로 있는 필수적이 아니다. 그래서 면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음식물 제공 영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래 가능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영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뭐 이런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장례식업은 면세에 해당하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병원에 있으니까요, 보통 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역시 장례식업으로 일종의 다 통합해서 보기 때문에 면세다 이렇게 판정이 났네요. 자, 면세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것 많아서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칫 본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과세를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좀 여러 사례들을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가세 면세 때문에 만들어진 식당 형태가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아마 봤으면서도 제대로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보면은 그 정육점 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 이 정육점처럼 실제 차려놨어요, 입구에. 예. 예. 정육점인데 이게 예. 뒤에 식당 딱 붙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뭐냐면 가보시면은 고기를 별도로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네. 뭐 식당에 그 세팅비라 그래서 일정 금액을 또 지불하시는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부가세 과세 면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 네. 예. 음식점업은 이제 서비스업이므로 가세 그렇죠. 세금이 사업이지만 있죠. 예. 예. 근데 쇠고기 자체는 면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식 식당에서 쇠고기를 사시면은 네. 부가시세 제외된 가격으로 10% 싼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싸다. 예. 예, 이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회센터도 보시면은 네. 회를 따로 사시고 그렇죠. 거기다 식당 따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과세 면세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야, 저는 몰랐는데요. 사실은 식당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어전에, 이 난전에서 많은 생선들을 골라서, 자, 이거 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툭탁탁 해서 올라가면은 식당에서 또 따로 돈을 내고 먹지 않습니까? 자릿세와 초장값 여러 가지를 내고 먹는데 이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였군요. 자, 그러면 커피도 많이 먹잖아요. 요즘 커피가 아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옆에서 원두를 내가 사서 커피를 따로 먹으면 이 원두값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좀 싸게 쉽게 말하면 10%의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수확 상태 그대로인 미가공 커피 원두는 면세인데요. 아, 그 초록색이요? 예. 네네. 그런데 면세 제품에 약간의 열을 가해서 약간의 가공만 해도 이건 또 과세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소금은 면세지만 맛소금이나 죽염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예. 그 초록색 커피 원두를 로스팅해서 먹을 만큼 독하게 그 10%를 안 내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어렵군요. 예. 예. 아, 소금은 면세지만 죽염, 맛소금 이런 것들은 과세다. 이런 부분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지금 사례만 봐도 그렇고요.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인데요. 네.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세금 계산서를 영수증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대금 받으실 때 이렇게 발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법으로 정해진 발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저 보통 잘 몰라서 이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금 계산서는 발급 시기가 있는데 발급 시기 이후에 임의의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네. 불이익이 꽤 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금 계산서는 발급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벗어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언제 발급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는 제품의 경우에는 인도 시기.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보통 검수 시기라 그러는데 물건을 네. 받고 나 이 물건을 쓰겠어. 이걸 네. 사겠어. 그런 의사 표현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임대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임대료 같은 경우는 힘든 게 이게 그 제품 제공 인도하는 시기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기로 한 시점에 발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을 받든 못 받든 네. 대금은 원래 받기로 한 시기에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아, 대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언뜻 보면 약간 불합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금을 못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아쉽지만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세금계산서 대금을 못 받았다 하셔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세 등의 많은 불이익이 있으시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뭐 이 대금이 뭐 3년이나 뭐 5년 내 기간 동안 계속 못 받으시면은 네. 그때 또 돌려주거든요. 아, 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지켜야 될 규칙은 명확히 지켜야 됩니다. 저희도 방송이다 보니까 지켜야 될 시간은 명확히 지켜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주에 굉장히 다른 얘기들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회계법인의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갓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9246님 정답 집단대출 보내주시면서 차 하는 찜통 같아도 생생경제와 함께한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전하면서 경제상식 늘릴 수 있어서 좋은 방송입니다. 네, 1750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답은 3215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고요. 또 1665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